이 마이크를 쓰면요 녹음이 더 잘 돼요. 그냥 육성으로 하면 막 다가갈 때 멀어질 때 소리가 막 달라지는데. 그래서 저번 시간 그러니까 인문학의 개념의 변화에 대한 거였거든요.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인문학이라는 것은 약간 성장 경제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강대국들이 힘을 펼쳐나가는 그리고 그런 어떤 전쟁을 끊임없이 해왔고 그런 상황에 의해서 형성된 인문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보면은 어떤 모든 종교 집단에 가도요 무슨 암송 대회 같은 게 있어요. 뭐 그게 성경이든 불경이든 무슨 종교 집단이든 간에. 그래서 그게 마치 암송을 아주 잘하고 많이 외우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고수고 상당히 교양이 있는 것으로 계속 받아들여져 왔죠. 근데 바로 그 패러다임이 이제는 바뀌는 때가 돼버렸는데 그게 바로 인공지능의 출현 때문에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지금 상황이 왔다라는 게 사실 저번 주제였어요. 그래서 저번에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던 게 뭐였냐면 이성의 인문학에서 다시 몸의 인문학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 옮겨간다고 해야 되나? 확장된다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확장된다. 그러니까 인문학이 우리 전두엽 이성 기능에 많이 머물러 있다가 이 이성적인 기능이 점점점 컴퓨터가 인간을 앞서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법률적인 판단조차 그러니까 두 가지 결정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의대 법대 많이 보냈잖아 애들을. 근데 지금 이미 병원하고 그 법원 주변에서 병원은 병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환자의 진단의 정확성이 훨씬 인공지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수술용 로봇을 지금은 베테랑 의사가 조정을 해서 수술을 하지만 이게 얼마 안 있어서 인공지능한테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서 인간이 조정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도덕적인 판단, 법률적인 판단조차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측면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 법조계 비리 계속 요즘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고 자기한테 수입료를 더 많이 주는 사람을 변호하는 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인 공포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특히 이제 나이 들면은 은퇴했을 때 내가 30년, 40년, 심지어 50년을 살지 모른다라는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 노후 설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10억이 있어야지 노후가 보장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계를 조사해 봤더니 일본의 노인들은 평균 5억 정도가 있답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근데 우리나라 노인들 통계가 2,500만 원인가 그러니까 일본이 한 20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자체가. 그만큼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은퇴에 대한 공포심이 한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더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건 이게 결국에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가 인문학의 패러다임이 확장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성에서 좀 확장성이 초월적인 쪽으로 확장되는 측면도 있고요. 초능력. 뭔가 저는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발명 특허 쪽을 공부하면서 초능력적인 상황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꿈에서 자꾸 과학기술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는 발명가와 과학자들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갑자기 그 상대성 이론의 공식이 보였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물론 수많은 고민을 통해서 거기서 깊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오지만
어찌되었건 인간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을 것만 같은 다른 차원에서 뭔가 아이디어가 올 것만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학기술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원을 뛰어넘는 쪽으로 인문학이 확장되고 있고, 그것은 이제 저는 그냥 아주 쉽게는 영성 또는 영원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냥 이성적인 전두엽에서 우리 몸으로 자꾸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 그게 인문학이 몸으로 시선을 확장하는 흐름에서 요즘에 잘 나가는 강사가 누구냐면 서민 교수예요. 기생충. 근데 그 기생충에 대한 강의가 제가 이제 얼핏 들어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기생충이나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몸속에 있는 어떤 새로운 물질들을 분비한다거나 뭐 효소를 바꾼다거나 해가지고 DNA하고 호르몬을 바꿈으로써 인간의 이성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감정하고 판단을.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이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기생충에 감염이 되면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 기생충이나 바이러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자기가 바뀌어버리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인문학이 이제 점점점 세포 속으로, 세포까지 확장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 서민 교수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진화심리학과 뇌과학에 관련된 2강인데, 그 세포생물학 쪽을 쭉 이제 제가 세포생물학을 공부한 거는 DNA의 변화를, 그걸 후성유전학이라고 하는데, 후천적으로 DNA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세포생물학자들의 책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그 몸의 인문학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세포에 그 관문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거는 설명하기가 힘든데, 그 나뭇잎에 기공이 있잖아요. 기공이 있듯이 우리 모든 세포에는 세포 벽이 지용성 물질로, 기름기로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어요. 벽이 있죠, 벽. 근데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관문이 있는데, 그걸 수용체라고 불러요. 리셉터. 외부로부터 어떤 물질을 받아들이고 또 내부에 있는 불순물을 밖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세포는 정확하게 뭘 닮아 있냐면은 성을 닮아 있어요. 영국 같은 데 가면 성이 있잖아요, 성. 그 다음에 도시국가가 만리장성 같은 우리 서울에 가면은 경복궁을 보듯이 관문으로 사대문이 있잖아요. 그 성 안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성벽이 있고 그 문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세포가 원리가 똑같아요. 그 문에서 문지기가 있어요. 근데 세포는 그 문지기가 일체화돼 있죠. 일체화돼 있는데 얘네들이 나름대로 지성을 발휘해서 뭘 받아들이고 뭘 내보낼지를 결정을 해요. 그 세포 속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니코틴 같은 것들을, 담배에 중독되는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것에 입맛이 든 수용체가 많아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인간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만 우리 이성이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식생활이라든가 습관에 의해서 이성 지배를 당하는 그 단초가 바로 그 세포 수용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수용체가 니코틴과 관련돼서 어떤 중독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이제 좋아지는 거죠. 자꾸 그게 몸에 쌓이다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담배를 안 펴요. 그러면 갑자기 데모를 시작합니다. 그 수용체가. 그러니까 니코틴이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을 괴롭힐까를 생각을 해요. 왜? 이 사람이 그 니코틴을, 담배를 피워줘야지 자기가 그걸 먹고 사니까. 세포에 있는 수용체도. 그 입맛이 이미 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금단 증상이에요. 금단 증상의 기본은 그 세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들이 막 데모를 합니다. 뭘 먹어라, 뭘 먹어라, 뭘 먹어라. 이런 식으로. 뭘 먹어라. 또 그 세포들의 데모 중에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건 어떤, 특히 이제 뇌세포일 텐데, 늘 화를 내게 만드는 것도 세포가 조종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폭력 중독이라는 건데 그 노르아드레날린이 오면은 사람이 긴장감이 들면서 약간 쾌감이 듭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아주 그 서스펜스라고 그래 그거를 어디 공중에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 긴장감, 공중에서 줄타기 하는 듯한 느낌. 그거 들 때 노르아드레날린이 인간한테 어떤 장쾌한 느낌을 주는 거죠. 예전에 그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싸울 때 내가 적군들을 목을 베면서 진출할 때 그 드는 느낌이 있어요. 몸의 느낌이 있어요. 아, 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내가 잘 뚫고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바로 그 느낌을 주는 물질이 있는데 인간이 그것에 중독이 되면 자꾸 사람들한테 화를 내게 돼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화를 내는 것도 그거 세포가 계속해서 그 물질을 원하는 상황인데 꼬투리를 꼭 잡아요. 잔소리하는 것도 중독입니다. 자식들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자, 그래서 일단은 일강은 이런 식으로 일강의 요점이 뭐였냐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성적인 장점을 점점점 빼앗으면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동물적인 어떤 강점, 본능 또는 인간을 초월한 신적인 부분에까지 우리 인문학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대뇌 기능을 정복당하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정복당은 그렇지 뭐 우리가 지고 있으니까 인간이 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이라는 것은 인간의 두뇌가 모델이었기 때문에 인간 두뇌가 발달하는 거랑 비슷하게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 이렇게 돼 있대요. 약 15개 정도의 소규모 회사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15개 회사가 있는데 그 15개 회사를 총지휘하는 회장이 있는데 그 회장님 그 방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전두엽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전 회장님을 조금 마비시키는 게 이제 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마비가 되면 이제 배터리가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사장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가 이제 회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능이 일어나고 뭐 성적인 본능, 식욕. 여러분 술 마시면 식욕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더 많이 먹게 돼요. 원래 더 많이 먹고자 하는 본능이 확 켜져 버려요. 술이 딱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보통 때보다 한 1.5배까지 먹어도 그렇게 포만감이 안 들 정도로. 그래서 안주를 그렇게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술을 먹게 되면 그 먹고자 하는 본능이 더 켜져 버리니까. 그거는 뭐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건 그런 식으로 전두엽이 그거를 통제를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 페이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발달을 하는데 인공지능의 발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언어를 정복하는 모든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암기하는 인공지능이 있을 거고 물질을 분석하는 인공지능이 있을 거고 지금 인공지능이 각 곳곳에서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발달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젠가 연결을 할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각각의 인공지능들의 연결은 우리 인간의 두뇌가 연결되는 것보다 훨씬 파워풀하죠. 왜? 수많은 고수들이 연결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심지어 훨씬 인간적이고 훨씬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는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로봇하고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미래에.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잘 알아주는 존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영화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잖아요. 로봇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 로봇이 그 밤의 침대 위에서의 기술도 인간보다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보다 떨어지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의 두뇌는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 로봇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SF 영화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 거죠. 우리 자녀 세대들한테 일어날 일들인 거죠. 그래서 뭐 2세를 어떻게 갖고 2세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도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세포만 가지고서 이세를 만드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남녀 간에 만나서가 아니라.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여자와 결혼을 해도 살아있는 이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DNA 조작을 통해서. X 염색체를 Y 염색체로 바꾸면 되거든요. 또 남자와 남자가 만나도 아들이든 딸이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약간의 조작만을 통해서. 또는 자기 세포만 가지고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인간을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상황까지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이 얼마만큼 확장해야 되는가. 우리 인간 세계를 인문학이라는 것은 원래 그냥 사람의 무늬, 사람의 흔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건데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까지 온고지신이거든요. 인문학의 핵심은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미루어 짐작해보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미래학이라는 것은 인문학에 또 포함되어 있고 과학도 인문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아무튼 이것으로 1강을 좀 정리를 하고요.